당뇨병은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바로잡아야만 낫는 생활습관병이다. 당뇨병 관리의 비밀은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솔루션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실천의 문제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당뇨병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600만 명이고 당뇨병 전 단계는 무려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가 당뇨병이나 당뇨병 고위험군이라는 건데요.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신경손상, 심장질환 등 우리 몸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예방부터 치료까지 당뇨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 프로그램이죠.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의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합병증 관리법까지 국내 당뇨병 명의 30인의 검증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실제 당뇨병을 이긴 평범한 사람들의 식사법과 운동법 등 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비법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당뇨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건강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당뇨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입니다. 심각해지기 전까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당뇨로 진단받는 시점에서는 이미 췌장세포의 기능이 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 혈액형과 몸무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처럼 혈당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뇨병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은 당뇨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실록을 보면 허리띠가 흘러내릴 정도로 체중이 급격히 줄고 하루 한 동이 이상의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다. 체중이 줄고 목이 마른 것, 당뇨병의 증상과 일치한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뇨병 합병증인 망막병증으로 예상된다.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주로 먹고 과도한 나란 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왕의 질병은 바로 당뇨병이었다. 그렇다면 600여 년 후인 지금은 어떨까?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당뇨병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당뇨병 대란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뇨병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혈관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당을 근육 및 여러 장기로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은 췌장에 있는 쇄도의 베타세포. 여기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더라도 제 역할을 못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에는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마 인디언의 사례를 보면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중서부 애리조나 사막에서 생활하는 피마 인디언들. 오래전 이곳으로 이주한 피마 인디언들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사를 짓거나 수렵 생활을 하며 생존해왔고 덕분에 날렵한 몸과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미국 백인 이주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서 운명은 뒤바뀌게 된다. 살 곳을 잃은 피마 인디언들은 가난과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는 이들에게 콜라, 햄버거 등의 식품을 보조했다. 더 이상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진 피마 인디언들은 그 후로 비만 인구가 급증했고 부족의 약 70%가 당뇨병을 앓는 세계 최악의 당뇨병 부족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로 건너갔던 피마 인디언들은 여전히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며 전통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당뇨병 유병률도 6%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종족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평소 어떤 것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다시 말해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잘못된 생활 습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이것이 당뇨를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또한 당뇨병 대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조기 발견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이 절실하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 시 환자들의 췌장 베타세포 기능은 이미 반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진단 수년 후부터 더욱 급격하게 췌장 베타세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다. 당뇨병이 발병했더라도 초기에 발견해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불행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당뇨병. 그 예방과 치료의 적기는 언제일까? 검사를 할 이유를 모르겠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단 음식을 안 좋아해서요. 당뇨병은 심각해지기 전까지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혈당 검사는 숨어있는 당뇨병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공복혈당 126mg/dL, 식후혈당 200mg/dL, 3개월 평균 혈당인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혈당 수치를 알지 못하며 당 검사의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가천대 길병원과 함께 진행한 무작위 혈당 검사에서 그 결과는 여실히 드러났다. 일반인 101명을 무작위로 검사해 본 결과 76%는 본인의 혈당 수치를 모르고 있었고 24%만이 자신의 혈당 수치를 알고 있었다. 측정 결과 101명 중 34명은 당뇨병 고위험군, 2명은 당뇨병으로 확인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당뇨병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2012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미인지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스스로 당뇨병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는 45.6%, 중년층에서는 26.8%, 노년층에서는 18.7%가 당뇨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14.1%나 된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우리는 항상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평소 혈액형과 몸무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처럼 혈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혈당보다 정확한 진단지표, 당화혈색소. 당뇨병 진단 기준을 보면 혈당과 당화혈색소에 대한 기준이 있다. 혈당은 혈액 속에 흐르는 당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렇다면 당화혈색소는 무엇일까?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엔 피를 빨갛게 만드는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다. 이 혈색소는 포도당과 잘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당과 결합한 혈색소를 당화혈색소라고 부른다. 혈액 속에 당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데 이는 지난 2, 3개월간 평균 혈당이 높았다는 걸 의미한다. 검사를 앞두고 바짝 관리를 해도 당화혈색소 수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당뇨병 진단 지표로 매우 정확하다. 당화혈색소는 정상인 4에서 5.6%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러나 저혈당 발생 및 동반 질환의 위험도 등에 따라 치료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다. 대한당뇨학회의 일반적인 조절 목표는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6.5%,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7.0% 미만이다.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당뇨병을 꾸준히 관리하면 당화 혈색소가 점차 감소하는데 이 수치가 1% 감소할 때마다 당뇨병 합병증 발생률은 약 21% 감소한다. 합병증별로 보면 미세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이 당화 혈색소 수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화 혈색소가 1% 감소하면 미세혈관 질환은 34%, 말초혈관 질환은 무려 43%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17년 병력의 당뇨병 환자 김혜란 씨는 당뇨병 등록관리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은 후 3년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3% 가까이 줄었다. 병원을 갔는데 요단백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화 혈색소 수치를 쟀는데 9.8%가 나온 거예요.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부터는 오이하고 당근, 토마토를 대놓고 살았어요. 식단을 싹 바꾸고 식사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평소엔 담쌓고 지내던 운동도 남편과 함께하니 곧 재미가 붙었다. 그렇게 당뇨병 관리에 힘을 쏟은 결과 9.8%였던 당화 혈색소 수치는 7.0%가 되었다.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당뇨병. 당뇨병 환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강 수치인 당화 혈색소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당화 혈색소 수치에 관심을 갖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병행한다면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다. 치료의 골든타임, 전 당뇨병에서 잡아라. 공복혈당이 100mg/dl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복혈당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혈당의 흐름이다. 정상인의 경우 공복혈당이 100 미만에서 시작해 식후 1시간째에 가장 높아져서 150에서 160 정도로 올라갔다가 2시간째는 140 이하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공복혈당은 100이지만 30분, 60분, 90분 혈당이 정상보다 높을 경우 췌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췌장이 지칠 수밖에 없다. 공복혈당 수치가 100에서 125 사이에 공복혈당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140에서 199 사이에 내당능 장애에 속한다면 전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아도 이것을 당뇨병의 전 단계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에도 이미 췌장의 기능은 망가지고 있으며 여러 당뇨병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 당뇨병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복혈당 100 미만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유지해야 할 정상 혈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길을 지나쳐 전 당뇨병에 이를 경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전 당뇨병까지 지나쳐 당뇨병에 이르렀을 경우다. 그때는 이미 췌장세포가 파괴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 몇 배는 더 힘들어진다. 전 당뇨병은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당뇨병을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 만성질환의 지름길, 혈당 스파이크.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올라간 혈당을 낮춘다. 반대로 혈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혈당을 적정하게 올린다. 이처럼 혈당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 순간 오르락 내리락하며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는 만큼 더 무섭게 속도를 내는 롤러코스터처럼 당뇨병 환자에게 심한 혈당 변화는 독이 될 수 있다. 식사 후 극심한 피로와 졸음으로 힘들어하거나 먹고 돌아서면 금세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식사 후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의 이상 현상,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봐야 한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측정한 혈당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 일반 건강검진에선 발견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후혈당을 혈당 조절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왔던 의학계에서 최근 혈당 스파이크에 주목하고 있다. 가파른 혈당 변동이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혈당 스파이크 의심 증상 1. 식사를 한 후 극심한 식곤증과 피로가 몰려온다. 2. 식사를 한 후 집중력, 판단력이 저하된다. 3. 식사를 한 후 어지럼증이 느껴진다. 4. 식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복감이 든다. 5. 당질이 많은 식사를 했을 때 정도가 심해진다. 혈당 스파이크가 고혈당보다 위험한 이유. 혈당은 매 순간 오르내리지만 변동폭은 완만해야 한다. 건강하다면 식후 혈당은 140을 넘지 않아야 하고 식후 2시간 후에는 서서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도 최고 200을 넘어선 안 된다. 당질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혈당이 빈번하게 치솟다 보면 인슐린이 더 자주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무리하던 췌장 베타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인슐린 분비에 차질을 줘 당뇨병과 합병증,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혈당 변동이 췌장 베타세포에 끼치는 영향은 간단한 연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쥐의 췌장 베타세포를 각각 정상혈당과 지속적인 고혈당, 변동폭이 큰 혈당 세 곳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고혈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췌장 베타세포는 정상 혈당에 비해 더 많이 파괴됐다. 그런데 변동폭이 큰 혈당에 노출된 경우는 정상 혈당은 물론 지속적 고혈당에서보다도 더 많은 세포가 파괴됐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면 세포는 자신을 보호하는 기전을 활성화한다. 그러나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주 반복되면 방어 기전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세포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러한 혈당 급상승의 주범으로 특히 탄수화물을 꼽는다. 탄수화물은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뉘는데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을 내는 단순당은 소화 흡수 시간이 짧아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이때 혈당의 빠른 처리를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과잉 분비된 탓에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 몸은 어지럼증, 피로 등의 증상을 느낀다. 반면 오래 씹어야 단맛을 내는 복합당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흡수 시간이 길고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이나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적게 섭취하며 채소에서 단백질 반찬, 밥순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 이때 운동의 시점도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식후 10분 걷기와 하루 중 30분 걷기를 실시하고 식후 혈당을 측정한 결과 매일 식후 10분을 걸었을 때 혈당이 더 떨어졌다. 혈당 변동폭과 당뇨병 합병증과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 혈당 변동폭이 클수록 모든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높은데 사망 위험과 주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은 각각 2배에서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망막병증 발병 위험은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늦기 전에 철저히 관리하면 요동치는 혈당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혈당 스파이크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 신호이자 보다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라는 신호등이다. 당뇨병이 암을 부른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독립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규명됐다.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당뇨병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의 생물학적 활성이 높아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IGF-1은 혈관을 타고 다니며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한다.
암 중에서도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당뇨병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췌장암 환자 50에서 60%에서 당뇨병이 동반될 만큼 당뇨병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여성암과도 높은 연관을 보인다. 인구 전체의 당뇨병 환자가 약 7%인데 유방암 환자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0%나 된다. 혈당을 낮추는 비밀은 식탁에 있다. 당뇨병은 그 어떤 질환보다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 조절이기 때문이다. 이미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도 식사 조절만 잘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식사 조절은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당뇨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과일은 껍질째 먹는다. 과일을 껍질째 섭취하면 건강에 더욱 좋다는 이른바 전체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생활습관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은 과연 당뇨병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지원자 4명과 함께 한 달 동안 사과를 먹고 건강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면담 조사를 통한 병력과 식이습관 분석 그리고 기본 계측 검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당뇨병 혹은 당뇨병 위험군에 속했다. 2명씩 2팀으로 나눠 한 팀은 4주 동안 사과 껍질을, 다른 팀은 과육만 먹도록 했다. 그 외 나머지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도록 했다. 한 달 후 다시 정밀 혈액 검사와 식단 분석 그리고 기본 계측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간 혈당 변화를 알 수 있는 당화 혈색소는 껍질팀과 과육팀 모두 약간씩 감소했다. 특히 껍질팀 참가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혈당 검사의 경우 과육팀은 큰 변화가 없거나 수치가 줄었고 껍질팀은 고르게 수치가 감소해 전반적으로 껍질팀의 결과가 좋았다. 실험을 진행한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는 그 원인으로 사과 껍질에 플라보노이드를 꼽았다. 과육이나시보다 껍질에 3배 이상 많이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해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고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도 혈당 강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과 껍질의 플라보노이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해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되고 결과적으로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가 혈당을 낮춰준다. 이런 유익한 효과가 사과 껍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유성 씨가 수박 껍질을 먹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당뇨병 때문이다. 10여 년 전 대형마트를 운영한 최유성 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굶고 폭식하기를 반복했다. 당 수치가 220에서 230까지 갔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이 찾아왔다. 하지만 수박 껍질을 먹고 난 후에는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나들 정도로 완화됐다. 수박 껍질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식이섬유에 주목한다.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산 분비가 증가한다. 이 담즙산은 대장 내 세균들이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생성된다. 그런데 수박 껍질을 먹으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대장 속 담즙산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고 인체는 다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원료인 체내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든다. 또 시트룰린 성분이 단백질 생성에 도움을 줘 근육을 보존해주고 지방 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감소를 돕는다. 사과나 수박 외에도 과일은 되도록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참외 껍질에는 쿠쿠르비타신이 많아서 간을 해독하는 데 효과적이고 배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많다.
또 포도 껍질에는 항암과 항염증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무리 과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껍질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간 껍질에 있는 탄닌 성분은 먹으면 더부룩하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깎아 먹는 것이 좋다. 감자 껍질은 알킬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익혀서 먹지 않으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은행 껍질도 주의해야 한다. 설탕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진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구석기 시대에 완성된 유전자로 살고 있다고 한다.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때는 당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가급적 많이 섭취해야 했다. 이때 만들어진 유전자를 물려받은 현대인들이 단맛에 끌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실제로 단맛은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유도, 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탐닉하게 되는 단맛,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하루에 300g이 넘는 설탕을 섭취했던 최현식 씨가 당 줄이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운동하다 말고 주방을 기웃거린다. 잘 참다가도 기온이 떨어지면 불쑥 초콜릿이 당긴다는 최현식 씨. 담배 술 끊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당 줄이고 초반에 어지럽기도 하고 맥이 풀리더라고요. 힘도 없고. 단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배처럼 달고 시원한 생약혼을 먹는다. 식단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과일 약혼 등 자연식품으로 단맛을 대체하고 단팥빵 대신 잡곡밥과 된장찌개로 차린 식사를 한다. 설탕이 들어간 조림 반찬만 먹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런데 식단을 바꾼 후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 소화 불량을 호소하며 부쩍 소화제를 자주 찾는다. 이영식 씨는 당을 줄여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채소나 단백질 식품은 위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른다. 탁구공 크기 정도의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위에서 소화흡수되는데 약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 반면 설탕을 비롯한 당류의 소화흡수 시간은 15분 내외. 당류 섭취가 잦았던 이영자 씨는 포만감이 유지되는 것을 더부룩한 소화 불량으로 느낀 것이다. 당줄이기 프로젝트 한 달 후 최현식 씨는 혈당 수치가 크게 줄었다. 약을 따로 쓰지 않고 당화 혈색소가 줄어든 건 의미 있는 변화다. 단 음식을 줄이는 식생활 개선만으로도 당뇨병 약제 한 알 이상의 효과를 낸 셈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입마름 증상을 사탕과 초콜릿으로 해결했던 이영철 씨도 한 달 동안의 당 줄이기 프로젝트를 끝내고 병원을 찾았다. 한 달간 사탕과 초콜릿 대신 1.8리터 물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꾸준히 마셨다. 1차 검사에서 높은 혈당과 간 수치로 당뇨병 합병증이 우려됐지만 한 달 사이에 혈당은 물론 간 수치와 중성지방이 크게 줄었다. 당 섭취를 줄이면 혈당은 물론 숙면과 피부 개선, 심장질환 감소 등 우리 몸 여러 곳에 긍정적 변화가 찾아온다. 단백질 식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 당뇨병 환자, 특히 고령 환자의 평소 식단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라든지 고기는 몸에 좋지 않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실제 하루에 섭취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인식은 단백질 섭취 실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줄며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2명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소장과 대장에서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된다. 인크레틴 호르몬의 일종인 GLP-1은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 또한 인크레틴 호르몬은 췌장이 인슐린을 잘 분비하도록 촉진하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잘 관리되도록 한다. 근육은 포도당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근육량이 적으면 그만큼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반대로 당뇨병이 생기면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쉽다. 근육의 제로가 되는 식품이 바로 단백질이다. 당뇨병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 이유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질의 단백질이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을 의미하는데 살코기, 닭가슴살, 계란, 우유, 등푸른 생선, 흰살 생선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콩, 오트밀, 견과류, 단호박 등이 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체중 1kg당 하루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체중이 5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이를 한 끼 섭취량으로 계산하면 소고기는 100g, 생선 125g, 계란 2개, 두부 200g, 검정콩 50g에 해당하는 양이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식사가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것을 먼저 먹는지, 얼마나 오래 씹는지, 소스는 찍어 먹는지, 혹은 뿌려 먹는지 등 사소한 행동에 따라 혈당의 오름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당뇨병 식사법의 3원칙은 골고루, 규칙적으로, 알맞게 먹는 것이다. 채소, 단백질 반찬, 밥 순서로 먹는다. 일본에서 생선과 고기, 쌀밥 중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야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지 실험했다. 참가자들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10분 후 다른 음식을 먹었다. 일주일 후 동일한 식사를 순서만 바꿔 진행했다. 그 결과 생선이나 고기를 먼저 먹은 경우가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가량 낮고 더 천천히 공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이 위장에 들어오면 위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래서 나중에 밥이 들어와도 소화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다. 식사 순서와 관련해 미국 코넬대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순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일주일 후엔 이 순서를 거꾸로 제공한 결과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약 30% 낮고 식후 누적 혈당량도 73% 적다고 보고됐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같은 양으로 먹었을 때 지방과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더 느리고 더 적게 혈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식사 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심한 혈당 변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험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혈당 변동을 줄이기 위한 지침 중 하나는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식사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밥 순으로 먹어야 한다. 주어진 기간은 3주. 이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3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프로젝트 시작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전후 차이를 비교했다. 참가자 모두 공복 혈당과 식사 후 1시간 혈당이 개선되었고 염증 수치, 중성지방 등 전반적인 대사 수치가 좋아졌다.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변동을 좌우하는 만큼 채소, 단백질 반찬, 밥 순서를 지키면 혈당 조절, 더 나아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그 기여도는 무엇보다 크다. 이것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최소 15분간 천천히 먹는다.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과 지방세포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져 과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악화시킨다. 혈당을 높이는 빠른 식사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성인의 식사 속도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10분 내에 식사를 끝내고 5분 내에 먹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분 이상 식사를 하는 사람과 5분 미만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의 체중을 비교해 본 결과 5분 미만으로 먹는 사람이 남성은 3kg, 여성은 무려 5kg 이상 체중이 더 나가 비만인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혈당을 다스리기 위해 윤대석 씨에게 맞춤 식단 처방이 내려졌다. 잡곡과 채소 섭취를 늘릴 것. 섬유질이 많은 잡곡과 채소는 그 자체로 혈당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기에도 적합하다.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숟가락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천천히 먹기 위해 애쓴 결과는 생각보다 컸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감소했으며 당뇨병 조절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인 6.5%로 떨어졌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인 벌새의 주식은 꿀이다. 그렇지만 벌새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1초에 80번 날개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당뇨병에 있어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벌새는 세계 당뇨병 연맹의 상징이기도 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 약 15% 정도만이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은 난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운동을 멀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사와 운동이 병행되었을 때 약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운동을 하면 왜 혈당이 낮아지는 걸까? 우리 몸속의 과잉 에너지는 지방으로 쌓이는데 이 지방은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인슐린 방해 물질로 분해된다. 따라서 운동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고혈당이 된다.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지방을 소모해 유리지방산이 적게 생기고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져 혈당이 낮아진다. 한번 혈당이 높아지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만약 당뇨병 위험군이라면 먹고 움직이는 나의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나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당뇨병을 부른다. 무서운 합병증의 원인이 생활습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에너지 생성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수를 증가시키고 근육 내 포도당 유입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당뇨인들에게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근육은 혈당을 빠르게 흡수한다. 근육이 약하면 당뇨병이 오고 당뇨병이 오면 근감소증이 온다. 인슐린이 단백질을 이용해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인슐린이 작용해 근육을 만들려고 해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근감소증을 알아보는 핑거링 테스트.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싼다. 다 감싸지지 않는다면 근육량이 많은 것이고 손가락 공간이 남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굵기가 굵은 그룹을 기준으로 딱 맞는 그룹은 근감소증 위험 2.4배 증가, 헐렁한 그룹은 6.6배 높으며 사망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을 관리하고 있지만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다는 이종우 씨. 당뇨병식을 따로 먹기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 골고루 먹고 양념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들였다. 당뇨병 초기에는 음식으로 감자나 신선초 같은 걸 갈아서 먹고 했는데 혈당 관리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는 매일 동네 헬스장을 찾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혈당을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혈당으로 바뀐 뒤 신체 곳곳에서 쓰이다가 남으면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이때 남은 혈당은 다시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이 된다. 즉 근육량이 적으면 혈당 창고가 작아 뱃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당뇨는 생활습관병인 만큼 평소 어떤 것을 즐겨 먹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수면 상태는 어떤지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